자,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어떤 뜻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지? 문화가 문화지 뭐. 그렇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랜 전통이나 자연환경 그런 것들이 조화를 통해서 그 이룩된 어떤 인간 집단의 공통의 생활 양식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컬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실제로 마음의 예를 개발하고 세련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외적 문명에 대한 내정이 아니고 내적 소산인데 이렇게 내적 소산이에요. 외적 문명에 대한 내적 소산을 문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전통과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룩된 어떤 인간 집단의 공통의 생활 양식이 문화예요. 그러면 이 문화에는 작은 의미의 문화의 정의가 있고 또 넓은 의미의 문화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총체론적 개념을 보면 넓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을 보면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를 문화라고 합니다. 어떠냐 하면 어떤 인간 집단이 가지는 뭐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복합적인 것이 바로 총체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왜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냐? 문화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집단의 생활이 아니면 문화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론적 개념에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념론적 견해가 있어요. 관념론적. 뭐 도구, 행동, 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행동으로 이르게끔 하는 기준이나 표준, 규칙 이런 것을 관념론적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있죠. 술을 마실 때 고개를 숙이고 마시죠. 그지? 어른에 대한 예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준이나 표준, 규칙 같은 것이 바로 관념론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에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봉사에도 특성이 있었던 것처럼 문화에도 특성이 있어요. 문화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화의 특성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화의 특성에는 첫째, 학습성이 있어요. 학습성은 문화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문화가 축적되는 거야.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워요. 그럼 미국에 이민 가서 태어난 한국 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죠. 만약 이 문화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 바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축적되고 다양해지는 거야. 그 학습을 통해서는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문화를 성장하면서 학습에 의해서 축적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유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한국 내에서 하는 행동, 생각 이런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우리끼리 서로 공유되는데 타 문화권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가 특이한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지? 그게 뭐냐면 그 문화 안에서는 행동이나 생각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생각, 즉 공유되는 행동이나 생각이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문화권하고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할 때 고개 숙여서 인사하죠. 근데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고 하는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버릇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과 우리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은 문화에 따라서는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는 변화되는데 실제로 그 문화 안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는 되지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사회에서 유지되는 문화가 있죠, 그지? 그래서 그게 타 문화와 그 구별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성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창조된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그 환경을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 문화를 봤을 때 우리와 구별되고 정말 이상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나라가 처해진 뭐 기후적, 환경적 또 혹은 뭐 지리적 이런 특성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문화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성 억압의 어떤 그 상징으로 여겨지는 히잡 같은 경우도 사막에 건조하고 모래가 날리는 땅에서는 히잡이 피부를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렌족 같은 경우 있잖아. 목이 긴 민족. 그게 목에다가 구리를 감죠. 목이 길어. 그게 빼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여성을 학대하는 문화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시절, 그 목에다가 구리를 감던 시절에는 카렌족이 살았던 태국 북부 그 미얀마 국경 지역에 호랑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번쩍거리는 걸 두려워했대. 그래서 목에다가 구리를 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나 기후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보성이에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이 조선시대 초기의 한복, 복식이 아니죠. 우리 옷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고구려 복식, 신라 복식, 고려 백제 복식, 고려 복식, 조선의 복식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의 한복 안 입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색하지 않는 거야. 문화는 타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타 문화를 혹시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진보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체계성인데 문화는
종합적 체계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한계가 어떤 사람에게 특이점으로 다가가면 문화로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는 종합적 체계 속에서 서로 간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회에서 문화로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문화로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7번째로는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전체를 형성해야만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한 가정의 관습이 문화로 발전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를 먹잖아. 그래서 그게 문화야. 근데 어떤 집이 캡사이신에 대한 심각한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그 가족은 고춧가루를 먹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쳐.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있다고 쳐. 그러면 그 가족 내에서는 절대로 고춧가루를 사용한 음식을 하지 않고 먹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한 가족의 일로 그것이 고춧가루를 먹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전체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문화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문화는 공통의 가치관, 관습, 언어, 규칙, 의식, 습관, 태도,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문화로 구성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어떤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생활 양식,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의 구성을 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삶에 대한 지혜거나 적응 방식이에요. 인간이 짐승들하고 다르죠, 그지? 왜 다르냐?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면 인간은 지금은 지구 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야. 말하자면 지구의 지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물리적 어떤 그 물리적인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개처럼 뛰어난 후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해. 심지어 우리는 털도 없어서 겨울이나 여름 같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우리의 그 몸은 인간의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기에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이며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신체와 또 그 물리적 신체 분리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창조적인 어떤 생각, 문화, 그것이 지금 지구 위에서 지구의 지배자로서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을 누릴 수 있게 한 바로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화가 없었다면 인간은 어쩌면 만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멸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우리가 만든 문화가 있잖아. 불을 사용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치?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화가 바로
인간이 지구 위에서 멸종하지 않고 현대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문화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한번 볼게요. 문화는 우리가 학습하고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요. 우리가 학습하고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자가 학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죠. 그지? 근데 이 언어나 문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문자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흘려보내지 않고 문자로 남김으로써 그 지식을 토대로 더 나은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와 문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확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문화는 같은 사회에 있는 다른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때요? 외국 사람이 하는 바디랭귀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비언어적 태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지? 저 사람이 뚜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가? 눈을 흘기면 나를 미워하는가? 뭐 등등. 물론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양인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고서도 생각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 안에처럼 그렇게 소화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구별하기 힘들죠. 그냥 우리가 볼 땐 다 미국 사람이야. 다 그냥 서양인으로 뭉뚱그려지죠. 서양인도 마찬가지야. 동양인을 보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별하기 힘들어요. 뭐 동남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구별하겠지. 우리가 남미 사람과 미국 사람 구별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본 사람 그룹을 만나거나 중국 사람 그룹을 만나면 어때? 구별해 못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화장법 이런 걸로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 좀 해요. 물론 지금은 참 구별하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문화의 교류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져서 한국 여자들이 하는 화장법, 한국 여자들이 하는 옷 뭐 이런 것을 입기 시작하면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졌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별되는 문화와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동질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과 사회적 결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카테고리로 보면 한국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동질성을 통해서 사회적 결속을 유발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또 다른 문화가 있어.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가 또 있죠. 그지? 그래서 그런 또 세분화된 어떤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뭐 행동 양식이나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문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큰 동질감을 가지는 국가적 문화. 또 나중에 어떻게 돼? 동양 문화권이 있잖아. 동양 문화권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뭐 동남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문화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동질감을 발현하는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문화는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는 개인의 생존, 안정, 그런 것에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도 제공을 해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안에서 가지는
그 생존이나 안정 혹은 또 우리 욕구가 서양인의 그것과 굉장히 다를 때도 있어요. 물론 같을 때도 있고 또 뭐 심리적 욕구도 굉장히 외국인들의 어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불과 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그 바람직하지 그 개인적인 행동을 싫어하는 그런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 혹은 단체 혹은 뭐 가족 등등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욕구를 규제하기도 하고 욕구 수준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문화가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어떡해? 안 되죠, 그지? 그런데 벌거벗고 다니는 건 어떤 나라든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지만 많이 노출하거나 적게 노출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달라요. 북유럽이나 가보면 여름에 햇볕이 나는 공원에 정말 홀딱 벗고 엎드려 있어요. 선탠한다고. 진짜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홀딱 벗고 엎드려 있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처음에 약간 쇼킹했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공원에서 어떤 여자가 선탠한다고 홀딱 벗고 있었으면 경범죄로 처벌될걸요? 그죠? 그게 뭐냐? 근데 그것도 비난할 수가 없어. 우리처럼 혜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도에 있는 국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유럽 같이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햇볕이 정말 중요한 그 면역력 에너지원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고 다니는 것, 내가 벗고 다니고 싶어. 나도 이제 햇볕 좀 쬐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죠, 그지? 규제당합니다. 또 아주 짧은 옷이나 아주 노출된 옷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면 그것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의 욕구 수준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거죠, 그지? 외국에는 그거 상관없거든요. 완전히 홀랑 벗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면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너무 막 과다한 노출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그지? 또 문화는 선이나 악, 아름다움과 추함, 합리성, 비합리성, 유쾌함, 슬픔, 안전함, 위험함 등에 대한 구별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 미의 기준, 서양인의 미의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 예쁘다고 해요. 지금은 머리가 앞뒤 짱구거나 쌍꺼풀이 끼었거나 코가 높거나 얼굴이 작거나 팔다리가 긴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짱구머리는 정말 못난 사람의 기준이었었어요. 얼굴이 동글하고 뒷꼭지가 납작해야만 미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짱구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인은 전부 다 짱구머리죠. 그래서 이뻐해요. 그런데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여자는 동양 여자는 다 쌍꺼풀이 없이 길게 찢어진 눈이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형 같다고 해요. 그런 여자를 보면. 우리가 서양 여자처럼 생긴 아이를 보면 인형 같다고 하잖아. 그죠? 그 문화의 기준이 점점 미의 기준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범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른들 계시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다든지, 그죠? 선생님 책상에 다리를 걸터 앉아 앉는다든지
굉장히 버릇없는 태도라고 보지만 서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태도죠. 그래서 문화는 선과 악이나 아름다움과 추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하는 유머가 한국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하는 유머가 서양에서 안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별의 기준을 바로 문화가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문화가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게 많아요. 일례로 들자면 옛날에는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부터 먼저 드렸어요. 근데 아이들부터 먼저 주면 그때는 흉받거든. 근데 지금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먼저 주죠. 그게 별로 흉보지 않아요. 물론 그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변화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굉장히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받아들여졌어요. 발전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문화는 인성의 형성에도 영향을 줘요. 문화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문화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했어. 동물 양식의 총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야. 동물과 구별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화는 동물과 구별되는 창조적인 생활을 항상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해줘요. 학습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인간은 일단 태어나고 자라면서 문화를 계속해서 습득하는 거야. 숟가락 쥐는 법, 인사하는 법, 옷 입는 것 등등 그런 태도의 유형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태도도 바뀌고 성격도 다르게 형성돼요. 서양 문화에서 자란 아이와 동양 문화에서 자란 아이의 태도가 다른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차가 바람직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면서 그 개인차가 문화로서 융합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나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개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면 또 문화의 변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화 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문화 간의 차이는 현대인들이 인사를 하는 요령도 있잖아.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서양인들은 그냥 한쪽 손을 들고 인사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서로 코를 부비면서 인사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서로 흐그를 하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속의 문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제스처의 차이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나 교통도 우리나라는 우측 동행이면 일본은 좌측 동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화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와 행동 요령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사소통의 관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지? 의사소통의 관습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토론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공식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라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그런 나라도 있죠. 그지? 의사소통의 관습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계속 질문하거나 하면 대꾸한다고 혼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 각 문화마다 의사소통의 관습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행동과 예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이 행동과 예절의 차이는 많이 서로 이제 섞였어요. 지금은 우리도 서양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지? 그래서 외국인들도 동양인과 만날 때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목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것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상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런 행동과 예절의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같이 좀 시간을 늦게 가도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같이 음식을 막 완전히 먹고 남겨야지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서양같이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이런 차이 뭐 등등이 행동과 예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인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상사를 표현 뭐 이렇게 부를 때도 뭐 미스터 애덤스 혹시 뭐 이렇게 부르고, 친숙하다면 이름을 불러, 성을 안 부르고 뭐 다음 이렇게 부르죠. 그지?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꼭 어떻게 불러? 박 사장님, 박 부장님, 뭐 상무님,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항상 직책을 붙여서 호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황당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과 한국의 자기 상사를 부를 때의 어떤 그 호칭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자기 집은 막 화렵게 사치스럽게 하는데 사무실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지?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몸 동작의 차이인데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 동작의 의미는 사실 우리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지? 얼굴 표정, 뭐 몸짓, 자세 이런 걸로 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이런 행동 양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신체적 언어라고도 해요. 이렇게 보면 태도나 뭐 신분, 뭐 감정 상태, 무드, 온함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좋다고 하는 표현이나 또 싫다고 하는 부정적 표현이 태도로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차이는 신분의 차이라. 상급자와 하급자 행동 양식에 따라서 구별됐어요. 상급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급자를 만났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고, 하급자의 경우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지? 그런 게 신분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쁠 때, 화가 났을 때, 삐졌을 때 이런 게 신체적 동작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내가 마음이 기쁠 때의 나의 표정이나 태도, 내가 분노했을 때의 나의 표정이나 태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몸 동작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언어 사용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 간에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다 다르죠. 그지? 그래서 그 나라마다 독특한 어휘 사용이 있어. 그 말의 사용이 있죠. 그지?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똑같은 말은 됐어도 기분 나쁠 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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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르죠. 그지? 그게 똑같은 말인데 거절도 되고 긍정도 되고 화냄도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우리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요. 실제로 괜찮아요도 있어. 밥 먹으러 같이 갈래? 괜찮아요. 거절이죠. 그지? 이거 너 줄까? 괜찮아요. 거절이야. 거절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잖아. 이거 나 어때? 괜찮아요. 긍정의 의미야. 똑같은 괜찮아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해되기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번역하기 힘드는 언어 사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낱말이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낱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괜찮아요, 됐어요, 이런 것들은 표현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또 억양상의 차이도 있어. 내가 우리 남편이 맨날 그 말 하는데 내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네 이렇게 해. 그럼 반항이라고 해. 네 하나도 네 다 부정적인 생각이야. 네 긍정이 더 좋아하네. 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 가지고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숙제 오늘까지 꼭 해놔. 네. 불만의 표지. 너 오늘 왜 이래? 네. 반항이야. 그죠? 설거지 해놓으면 엄마가 돈 5만 원 줄게. 네. 기쁨의 네. 억양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사실 이런 억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비공식적 억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 우리도 눈이 있잖아. 눈 오죠. 스노우. 우리도 있잖아. 한방눈, 쌀랑눈, 진눈깨비 이런 눈이 있잖아. 우리 다 알죠. 한방눈 펑펑 내리는 눈이고 진눈깨비는 왜 그 비랑 눈이랑 섞여서 질척하게 오는 눈이 진눈깨비잖아. 쌀랑눈은 어떻게 보리살처럼 한방눈이 아니라 그 작은 그 얼음 알갱이처럼 생긴 눈이 오면 우리가 쌀랑눈 온다고 하죠. 그런데 태국에는 눈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북극 지방의 사람들은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 눈의 종류의 언어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게 어떤 지각의 차이냐 하면은 내가 제주도를 갔어. 근데 귤을 샀는데 우리 눈엔 귤이 다 똑같이 보여. 그냥 우리가 보면 껍질이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귤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맛있는 품종의 귤을 정말 기가 차게 알아. 그래서 그걸 고르면 무조건 맛있어. 여러분 말고 우리 어릴 때는 이 대구에도 사과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를 되게 잘 구별해. 안 먹어봐도 맛있는 사과, 맛없는 사과 구별 되게 잘해요. 근데 제주도 사람 사과 구별 못하더라고. 그게 뭐냐? 지각 수준의 차이점인 거야. 자기 자신이 많이 경험하는 문화권 안에 있었으면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어 사용의 차이에는 준언어의 차이가 있어. 준언어는 뭐냐 하면은 뭐 악수를 하잖아. 그러면 악수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독일 사람은 악수를 이렇게 굳게 악수를 하면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는 악수를 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짧고 힘 안 들이는 악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를 굳게 하면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도 우리는 그냥 아무나 보고 악수하자고 하잖아. 실제로 악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원래 예의예요. 예를 들어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주인에게 악수를 청할 수 없어. 악수 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악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어른을 만났을 때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돼. 어른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악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 먼저 악수를 하자고 하는 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자를 만나도 먼저 악수를 하자고 하죠. 근데 그 상대 여자가 손을 잡기 싫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악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부위를 하잖아. 부위. 근데 부위 우리는 빅토리잖아. 그래서 막 부위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하잖아. 영국 가서 부위하면 요거도 먹어요. 영국은 이 부위를 하면 굉장히 모욕스러워져. 옛날에 그 시대적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 영국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 총 쏘지 못하게 하려고 영국인 손가락을 굉장히 잘랐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검지하고 중지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이 없는 남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럼 프랑스인이나 독일인이 부위를 하는 건 나 손가락 2개 다 있다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인에게 부위는 굉장히 모욕적인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져서 좀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